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맞아도 울지 않고 굶어도 불평하지 않고 마루 밖으로 쫓겨나도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아궁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벙어리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라 나무 토막이다. 시아버지는 혀를 찼습니다. 쓸모없는 년. 남편은 자기 아내가 맞는 소리를 듣고도 방문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벙어리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하필이면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그리고 그 첫마디를 듣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하얘졌고 남편은 그제야 자기 아내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입을 닫고 살던 며느리가 왜 하필 그날 다른 곳도 아닌 관아에서 입을 열었을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벙어리로 살기를 선택한 며느리와 3장, 입은 닫았지만 귀는 열려 있다. 그 침묵 속에 숨겨둔 칼날 같은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행복하지 않은 결혼. 경상도 안동 근처 산 아래 논밭이 넓게 펼쳐진 마을에 배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양반 행세는 누구보다 잘하는 집. 곳간이 셋, 감나무가 둘, 행랑채의 종이 넷. 마을 사람들은 배씨 집 대문만 봐도 고개를 살짝 숙일 정도였습니다. 그 집 안주인은 박씨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했고 목소리는 칼 같았고 눈빛은 사람 숨통을 조였습니다. 남편 배진사도 종들도 외아들 종수도 박씨 앞에만 서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한씨. 가난한 선비 집 막내딸이었지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이 곱고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어릴 적엔 동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다 합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너의 혀 위에 있다. 말을 아끼되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라. 한씨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혼인날 가마에서 내려 첫 절을 올리는 순간 한씨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편은 없겠구나. 시어머니 박씨는 새 식구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값을 매기듯 쓸모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한씨가 큰 절을 올리자 박씨는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치워라. 오늘부터 부엌일은 저 애가 한다. 첫 인사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남편 종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아내 앞에서는 늘 어정쩡했습니다. 혼인 첫날 밤 종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날 밤 한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구나. 2장, 벙어리가 된 한씨 부인. 시집살이는 혼인 사흘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시아버지 술상을 차리고 남편 신발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밥이 질다, 국이 짜다, 걸레질을 그따위로 하느냐. 네 집에서는 이것도 안 가르쳤느냐. 처음엔 한씨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사과를 할수록 박씨는 더 기세를 올렸습니다. 죄송하면 끝이냐. 입만 살았구나. 말 많은 며느리는 집안 망하는 징조라더라. 어느 날은
밥상머리에서 국그릇을 일부러 밀어 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한 씨 부인의 치마 위로 쏟아졌습니다. 한 씨가 놀라 어머니 하고 입을 떼려는 순간 박 씨가 먼저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제대로 놓지 않아서 넘어진 것이다. 치워라. 그날 밤 한 씨는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말을 하면 빌미가 된다. 사과를 하면 약점이 된다. 대꾸를 하면 버릇 없는 년이 된다. 울면 시집살이도 못하는 년이 된다. 그렇다면 아예 입을 닫으면 어떨까? 다음 날부터 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질다 해도 국이 짜다 해도 고개만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벙어리냐.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 다시 한 대. 한 씨의 볼이 붉게 부었지만 입에서는 끝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못 낸 게 아니었습니다. 안 낸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 종수는 밖에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한 씨는 이 집의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3장, 입은 닫았지만 귀는 열려 있다. 침묵하는 사람 곁에선 사람들이 쉽게 경계를 풉니다. 어차피 벙어리인데 그 말 한마디가 집안 비밀을 줄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씨가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으면 행랑채 쪽에서 말이 들렸습니다. 영감마님이 또 객주집에서 외상 잡혔대. 큰마님이 그 돈 메꾸려고 또 김서방한테. 한 씨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만 움직이며 다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배진사는 겉으로는 점잖은 체했지만 밤이면 객주집에서 투전을 벌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그 빚을 막는 대신 집안 물건을 하나씩 전당포 주인 김서방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비녀, 녹그릇, 비단 두루마기, 그걸로도 모자라 논 두 마지기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밤 한 씨는 더 끔찍한 장면을 봤습니다. 행랑채에서 짧고 눌린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 씨가 뛰어나가자 박 씨가 먼저 문 앞을 막았습니다. 네 방에 들어가 있어. 한 씨는 돌아섰지만 문틈 사이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꿇어앉은 하녀 금이, 그 옆에 선 시아버지 배진사. 그날 밤 한 씨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썩어 있다. 돈만 썩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썩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 날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정한다. 사장 한 씨를 탐내는 김서방. 2년째 여름 전당포 주인 김서방이 배 씨 집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작고 배는 불룩했고 웃을 때마다 혀로 입술을 핥는 사내였습니다. 한 씨는 그런 사람을 한눈에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대청에 앉아 박 씨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은부치도 다 떨어졌고 논도 두 마지기 넘겼으니 더 내놓을 게 있어야지요. 박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방법이 있긴 하오. 뭐요? 며느리 말이오. 그 순간 한 씨 손이 멈췄습니다. 김서방은 더 천천히, 더 더럽게 말했습니다. 벙어리라 하니 다른데 시집도 못 갈 것이고 내 첩으로 들이면 남은 빚은 탕감에 드리겠소. 대청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씨는 그 다음 말을 평생 못 잊었습니다. 박 씨가 화를 내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 대신 생각해 보겠소. 딱 그 말만 했다는 것. 한 씨는 주전자를 들고 흔들림 없이 대청으로 올라갔습니다. 차를 따르는데도 손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그런 한 씨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쓸만하구먼. 부엌으로 돌아온 한 씨는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그날부터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더는 오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진짜로 팔려가겠구나. 5장 다시 입을 연 한 씨 부인. 그날 밤 하녀 금이가 부엌으로 찾아왔습니다. 금이는 한 씨 앞에 쪼그려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저는 알아요. 작은 마님이 벙어리가 아니라는 거. 한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집 오셨을 때 큰 마님한테 죄송합니다 하셨잖아요. 그 목소리 저 기억해요. 한 씨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금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누렇게 번진 멍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맞을 때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소리치면 더 맞으니까. 금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김서방이 한 말 저도 들었어요. 큰 마님이 작은 마님을 넘기려 한다는 거. 이대로 가면 진짜 팔려가요. 그때 한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금이야. 금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씨 목소리는 오래 쓰지 않아 거칠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한 건 말을 하면 지니까. 금이가 숨도 못 쉬고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하거나 약점이 된다. 그러니 차라리 입을 닫고 눈과 귀만 열어둔 거야. 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듣고 계셨어요? 영감마님 노름도, 큰마님이 물건 빼돌리는 것도. 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다.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한 씨는 금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을 안 하면 지게 생겼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금이야, 나를 도와주겠느냐? 금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장, 콩알 새는 날들. 한 씨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도박, 시어머니의 재산 빼돌리기, 김서방의 첩제안, 금이에 대한 폭행, 이 모든 걸 말이 아니라 증거와 순서로 묶는 것, 글로 적으면 들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부엌에서 콩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흰 콩 하나는 빼돌린 물건 한 건, 검은 콩 하나는 시아버지가 날린 돈 한 건, 붉은 팥 하나는 김서방이 다녀간 날, 주머니는 쌀똥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한 씨는 밤마다 손가락으로 콩알을 만지며 날짜와 말을 외웠습니다. 흰 콩 2, 은비녀 2쌍, 검은 콩 하나, 객주 집에서 20냥, 붉은 팥 하나, 김서방 방문.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관아에 가려면 입으로 말해줄 사람과 손에 잡히는 물건이 더 필요했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박씨 방을 치우는데 베갯머리 밑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전당표였습니다. 은비녀와 노그릇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방 이름도 찍혀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방을 정리한 뒤 그 종이를 소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쌀똥 밑 주머니에 콩이 아니라 진짜 종이 한 장이 추가됐습니다. 7장, 막동이의 증언. 막동이는 배씨 집에서 20년 넘게 일한 늙은 일꾼이었습니다. 등은 굽었고 한쪽 귀는 어두웠지만 남은 한쪽 귀는 이 집안의 썩는 소리를 오래 들어온 귀였습니다. 금이가 먼저 막동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 마님이 벙어리가 아니래요. 막동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벙어리가 저렇게 눈이 똑똑할 리가 없지. 며칠 뒤 한 씨가 직접 막동이를 찾아갔습니다. 마구간 옆 작은 방. 막동이는 한 씨가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작은 마님 여긴 왜? 한 씨는 곧장 말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너도 길에 나앉는다. 김서방이 이 집을 통째로 삼키면 너를 거둘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막동이는 한참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논 두 마지기 말이오. 한 씨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막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거 큰마님이 빚 갚겠다고 넘긴 게 아니에요. 김서방이 영감마님 술 취한 틈을 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날 객주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에서 김서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찍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외상 정리 문서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 씨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논 문서였다는 거냐?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전당포에서 일하는 사내가 술김에 떠들더군요. 배진사 도장 흉내낸 새 인장을 팠다고. 이건 단순한 빚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한 씨는 그날 밤 붉은 팥 3개를 따로 묶었습니다. 김서방, 논, 도장. 이제 관아까지 갈 만한 칼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장,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름이 깊어질수록 김서방은 더 노골적으로 독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사흘에 한 번꼴로 집에 왔습니다. 대청에 앉아 주인처럼 차를 마셨고 곳간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쌀이 아직 좀 남았구만. 어느 날 한 씨는 마루를 닦다가 결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건은 어떻게 되었소?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7월 보름 전에 정리하겠소. 아들에게는 내가 말할 테니 7월 보름. 이제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콩 주머니를 꺼내 전부 쏟아 놓았습니다. 흰 콩, 검은 콩, 붉은 팥, 그리고 소매속 전당표. 그걸 바라보다 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하다. 금이가 물었습니다. 작은 마니, 신호가 뭐예요? 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문을 열고 나가는 것. 3년 동안 내가 그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 내가 나가는 날이 그날이다. 그 순간 금이는 한 씨가 진짜 벙어리가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한 씨가 3년 동안 얼마나 이를 갈며 참았는지를 처음 제대로 느꼈습니다. 9장 모른 척하는 남편. 7월 초닷새 박 씨가 한 씨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박 씨는 한참 내려다보다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인데 아직 아이도 없고 말도 못하고 쓸모가 없구나. 한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의 팔자가 기구하니 갈 곳을 마련해 주마. 열흘 안에 이 집을 나가거라. 잠시 뒤 박 씨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댁에서 너를 거둬주겠다 했다. 고맙게 생각해라. 미안함은 한 톨도 없었습니다. 물건 하나 처분하듯 말했을 뿐입니다. 한 씨는 느리게 절을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 종수와 마주쳤습니다. 종수는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 눈을 보자 바로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종수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한 씨는 그 순간 남편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까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손을 잡진 못해도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을 막지도 못하는 사람. 한 씨는 종수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종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10장 대문이 열리던 날 7월 보름 아침 한 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식구들이 아침을 다 먹고 나자 한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콩주머니와 전당표를 허리춤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가 마루에서 외쳤습니다. 어딜 가느냐? 김서방 댁은 저쪽이다. 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그 소리 하나가 3년 침묵 끝에 나는 첫 균열 같았습니다. 금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막동이도 빗자루를 내려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 씨가 향한 곳은 김서방 집이 아니라 마을 관아였습니다. 11장 벙어리가 관아에서 입을 열다. 관아 마당. 사또가 앉아 있었고 아전들이 양옆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씨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네가 배 씨 집 며느리냐? 무슨 일로 왔느냐? 잠깐의 정적. 그리고 3년 동안 닫혀있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또님, 관아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벙어리 며느리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니 무슨 일을 당했느냐? 한 씨는 한치도 떨지 않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배진사는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으며 시어머니 박 씨는 그 빚을 막기 위해 집안 재산을 김서방에게 빼돌리고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큰마님 방에서 나온 전당표입니다. 한 씨는 소매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올렸습니다. 은비녀와 놋그릇이 김서방 전당포로 넘어간 기록입니다. 사또가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한 씨는 바로 다음 칼을 꺼냈습니다. 또한 김서방은 남은 빚의 대가로 저를 첩으로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여 오늘 저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관아 안이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네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증언할 사람이 있느냐? 한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금이가 나왔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마님이 저더러 은비녀와 놋그릇을 보자기에 싸서 김서방 댁에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이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멍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영감마님이 때린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막동이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객주집 밖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김서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찍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외상 정리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건 논 문서였습니다. 사또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서방을 잡아오너라. 전당포도 함께 뒤져라. 아전들이 달려갔습니다. 얼마 뒤 김서방이 끌려왔습니다. 그는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악을 썼습니다. 벙어리 며느리 말을 믿습니까? 3년 동안 입도 못 열던 년이 갑자기 지어낸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전 하나가 외쳤습니다. 사또님 전당포에서 논문서와 새 인장이 나왔습니다.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인장이 올라왔습니다. 배진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평소 인장과 달랐습니다. 한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심장이 조금 느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짓말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와 배진사도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박 씨는 마당 가운데 선 한 씨를 보자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네가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이냐? 한 씨는 그제야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 어머니가 하신 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배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끝내 변명하다가 증거 앞에서 입이 막혔습니다. 그때 한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는 말을 하면 지는 줄 알았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2장 무너지는 것들과 남는 것들. 사또의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김서방은 문서 위조와 사기로 엄벌을 받았고 사취한 노는 배씨 집안에 반환되었습니다. 배진사는 도박과 종학대로 꾸중과 벌을 받았고 박씨 역시 며느리를 첩으로 넘기려 한 일로 크게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이례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며느리 한씨에게는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누어 살기를 찾을 수 있도록 허한다. 3년을 참은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내였고 오늘 관아에 온 것은 반항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날 배씨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것은 집안 체면보다도 사람들이 믿고 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벙어리 며느리라는 거짓말, 착한 시어머니라는 거짓말, 점잖은 시아버지라는 거짓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한 남편이라는 거짓말, 모두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배 씨 집을 나왔습니다. 가져간 것은 옷보따리 하나, 콩 주머니 하나, 그리고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금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작은 마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막동이도 짐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짐이라도 들겠습니다. 한 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이웃 고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남편 종수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붙잡지 않았고 불러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한 씨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 등불, 친정아버지는 작은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한 씨는 그 방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쳤듯 이제 한 씨의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읽어주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한 씨는 방 앞에 작은 등불 하나를 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금이가 물었습니다. 작은 마님, 왜 밤마다 등불을 놓으세요? 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혼자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불빛을 보고 나도 입을 열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서. 등불이 켜진 작은 방 앞엔 벌레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입을 여는 것은 용기가 다 찼다는 뜻입니다. 벙어리 며느리 한 씨는 3년을 참았고 참은 만큼의 진실을 단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벙어리라 불렀지만 결국 가장 큰 소리를 낸 것도 그 벙어리였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말을 꺼낼 날은 남이 아니라 당신이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담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엔 더 깊고 더 기묘한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깨우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씨 야담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